안녕하십니까. 원산지 관리사 품목분류 실무 과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뵀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원산지 관리사 공부하시기로 결정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관제사거든요. 제가 관제사고 또 FTA와 관련된 연구 용역도 하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이 좀 많이 생겼어요. 가장 어렵고 그런 자격증으로는 관세사가 있고요. 근데 관세사는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장 진입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법무법인이나, 관세법인이나 이런 데 이제 취업하는 수도 있고, 이제 개업하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자격증 따고도 좀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관제사도 똑같은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산지 관리사는 아직까지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무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외환관리사, 무역영어 1, 2, 3급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직업과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능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익 점수가 900점이다 그래서 그 토익 점수 900점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딜 가든 토익 900점 그러면 쟤 영어 좀 했나 보다. 공부 좀 했네. 이렇게 어떤 능력이 있네. 그러니까 능력을 측정하는 어떤 그런 거란 얘기죠. 국제무역사나 다른 어떤 무역관리사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관리증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거를 취득한 사람들만이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직업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런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능력을 인정받는 거죠. 반면에 관세사는 그렇지가 않죠. 관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기 물건은 상관이 없어. 내 물건 내가 통관하고 내가 수입 신고하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관세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근데 홍길동이가 지 통관 못 하겠대요. 대신 해달래. 오케이, 나 해봤으니까 나 할 줄 알아. 내 거 많이 했거든. 대신 해주면 뭐예요? 그쵸, 관사법 위반이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 변호를 할 수가 없듯이 관세사가 아닌 사람이 통관이라든지 통관과 관련된 어떤 그런 수출입, 그런 상담 이런 것들을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관사 자격증은 하여튼 직업과 관련된 거죠. 반면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무역사나 외환관리사나 무역관리 이런 것들은 그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업무는 없어요. 다만 있으면 능력을 인정받는 거죠. 근데 이제 원산지 관리사는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일단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일단 뭐 전문가입니까? 그쵸, FTA 전문가로 인정이 받는 거죠. 그래서 FTA 대학원이나 그런 이제 FTA 대학원이 생겼습니다. FTA 대학원이나 이제 그런데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도 원산지 관리사 도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땄다 그러면 원산지 전문가가 아니라 FTA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FTA 전문가구나. 일단은 어떤 능력을 인정받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라는 게 있어요. 물론 제 과목은 아닙니다. 오천환 교수님 과목 잘 들으시면 거기 나올 텐데 그런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자격증 없어도 관세사나 관세법인 이런 데를 이제 고문관세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 회사의 원산지 관리는 여기 전담 관세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어떤 그런 허가나 인가 요건, 반드시는 아니지만 허가나 인가 요건에 있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사의 수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EU FTA에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절대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라든지 다른 FTA에서도 원산지 관리사의 그런 역할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세사 입장에서는 좀 이제 관세사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원산지 관리사로 많이 빠져나간 측면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일단 원산지 관리사는 그런 원산지와 관련된 거, FTA와 관련된 것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관세사 자격을 따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쉬우니까
원산지 관리사가. 원산지 관리사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원산지 관리사 작년까지만 해도요, 국제 원산지 정보원에서 그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 응시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누구나 다 공부만 하시면 할 수가 있어요. 공부만 하면 할 수 있다. 그렇죠. 못할 게 어딨어. 그죠? 뭐 대통령은 못해요? 열심히 하면 다 되지? 근데 그게 좀 그래요. 그죠? 물론 다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열심히 하기가 쉽나? 그럼 다 되게? 그럼 원산지를 탔다고 다 대통령 하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원산지 관리사가 공부를 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혼자 공부하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맡은 과목, 물론 이제 저 잘났다고 하는 얘기죠. 이 품목분류 실무 과목은 여러분들이 혼자 암만 공부해도요, 개념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용이요, 이따만큼이거든요? 여기서 시험지가 골고루 다 출제되면 죽어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상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품목분류 해놓은 거예요. 사람만 빼놓고. 사람은 상거래 못하죠. 아이씨, 큰일 날 소리야. 사람을 어떻게 사고 팔아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은 사고 못 파니까 나머지는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 소, 돼지 다 사고 팔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고 못 파는 게 없어요. 그죠? 사람만 빼놓고.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사람을 제외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을 모든 삼라만상에 코드를 부여해서 그죠? 일목요연의 품목분류를 쫙 하는 게 품목분류라는 얘기죠.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에 뭐가 부여된다고요? 코드 번호가 부여되는 거예요. 양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당연히 많죠. 그죠? 하지만 그 코드 번호 체계라는 게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거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것을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규칙들이 생기고, 근데 그 규칙만 또 지키자니까 또 안 되는 측면이 있으면 또 가끔 가다 또 그 규칙에다 또 예외가 많아. 이 품목분류가 어려운 게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그 규칙 숫자에 버금갈 정도로 예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그거 다 한다? 제가 관세사 자격증을 딴 거는요. 91년도에 땄어요. 그죠? 91년도가, 그쵸? 98년도에 땄다. 97년도. 97년도에 이제 관세사 자격증을 따서, 관제사를 제 이름으로 오픈한 거는 이제 2001년도에 이제, 그죠? 꽤 됐죠. 벌써 15년 지났네. 2001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세관에서 근무한 거는요, 관세사 3원으로 근무하는 건 93년도에 그 김포세관에서부터 이제 근무를 했어요. 김포세관의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관세사 3원으로 93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쭉 이제, 그죠? 관세사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관세사 하고 있으면, 그거 몇 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목분류라는 이 업무를 91년도부터 했으니까 2001년도, 2011년도 거의 24, 5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누가 물어보면 요즘은 스마트폰이 참 좋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서 누가 보면 그 HS 하는 그런 나와 있는 그 접속해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가르쳐주면 큰일 나니까. 그죠? 저도 몰라요. 너무 많아. 그죠? 그리고 제가 그 HS 품목분류 관제사 강의만 그죠? 그 시내에 있는 모 학원에서 거의 10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규 강사로 등록해서 강의한 거는 거의 한 12, 13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가끔가다 문제풀이반이라든지 특강까지 하면은 거의 그죠? 15년 넘게 강의를 했는데요. 그래도 다 몰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품목분류 실무 과목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 아니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실패하는 지름길은 책 처음서부터 토시 하나 빼놓고 열심히 마치 그냥 진짜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톡톡톡톡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 있죠. 죽을 때까지도 못 끝내요. 너무 악담하나? 첫 시간부터 너무 악담해서 죄송합니다만 죽을 때까지 못 끝내요. 그죠? 그래서 HS는 한번 쭉 봐야 돼.
가장 중요한 핵심 딱딱딱 찍어서 쭉 보고 그 다음에 볼 적에 한 번 더 보는 거야. 한 번 더 볼 적에 그 좀 밑에 조금 그거 지난번에 안 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 거기서 꼭 밑에 있는 거 좀 더 보고 쫙 한번 가요. 또 쫙쫙 가. 쫙쫙 가면서 점점 조금씩 깊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내려면 그게 이제 원산지관에서 합격선, 좀 더 깊게 내려면 관세사 합격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느낌인데 그럼 어디서부터 건드릴 거냐? 그죠? 그걸 모르죠. 실제로 안 해본 사람은. 그래서 본인이 책만 놓고 보면 책에는 수평적이잖아요. 그냥 쭉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 그냥 쭉 보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독학하려면요, 그냥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그냥 읽으세요. 소설책 읽듯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쭉 읽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테스트냐면, 자, 뭐죠? 예를 들어서, 커피. 그죠?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커피가 어디에 있는지 책 거기서 빨리 찾아봐. 했을 적에 내가 제일 빨리 찾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책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책에 어느쯤에 그 내용이 있는지, 그죠? 그거 딱 찾는 거예요. 그죠? 그 책을 찾는 거지. 그 정도로 그냥 책을 쭉 보면서, 그죠? A 다음에 B가 나오고, B 다음에 C가 나오고, C 다음에 D가 나오죠. F나 뭐, G는 한 중간쯤에 있겠죠? X, Y는 다 뒤쪽에 있겠죠. 그 정도로 위치 개념을 좀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그 정도 개념을 가지고 그냥 소설지에서 쭉 한번 봐. 눈에만 익혀. 그럼 한 권 띄는 거야. 그냥 그렇게 쭉 보면서. 이런 게 있네. 뭐, 누가 물어보면, 선생님이 물어보면 나 얼른 찾을 수 있어. 그죠? 잘 헷갈리는 건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냥 그 스트레스 받지만 한번 쭉 한번 봐요. 대충 뭐가 어딘 줄 있고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가 대충 느낌이 와요. 두 번째 볼 적에는 아무래도 뭐야 이제 좀 읽게 되더라도 관심 있는 거 먼저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다 보면 조금씩 한 개씩 더 읽게 되죠. 그래서 여러 번 쫙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부족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고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자, 우리 손목시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HS는 주로 관세음표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세음표에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 거래가 좀 잘 안 돼도 가격이 고가이거나 그런 것들은 특혜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특혜됐다는 말. 제가 특혜됐다는 말 무지 많이 쓸 거예요. 특혜는 뭐냐면, 특별히 계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남만상을 다 어떻게 다 이렇게 코드를 다 일일이 딱 부여할 수 없잖아요. 일단 카메라하고 딱 코드를 부여했으면 그죠? 방송국에서 쓰는 ENG 카메라나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조그만 디카나 카메라만 거기다 때려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을 쭉 해놓고 비슷한 걸 갖다 때려 넣는 방식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메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삼라만상 중에서 뽑힌 거잖아요. 특별히 계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행운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계기 너무 길어. 그죠? 그래서 특혜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혜됐다라는 얘기는 이 물품이 HS 코드 번호 어딘가에 딱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특혜된 것들은 풍업불리하고 쉽죠? 그죠? 코드 번호가 바로 부여가 됐기 때문에 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가 돼 있는 거지. 특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잘 못 믿는 경우가 있어. 다른 사람을 잘 못 믿고 이제 자기 자신의 물론 좋아요. 자기 자신의 그게 있어야지. 그렇죠? 왜 남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그 동영상 강의 진도가 있죠. 그럼 진도는 정해는 이제 제가 강의한 이 순서가 이제 동영상 진도가 되겠죠. 요 진도가 있고 본인 나름대로의 또 다른 또 공부 진도가 있어. 이게 투트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목이 틀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품목별 실무 과목이 돼도 투트랙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박호신 강의 여기서부터 오늘은 오늘은 1강, 2강, 3강까지 듣고 나는 오늘 이제 요거 듣고 그다음에 품목불 시험가 어디를 외워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 그러지 마세요. 왜 투트랙을 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디가 중요하고 뭘 외워야 되고 알 것 같으면 굳이 뭐 들을 필요 없어요.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하도 많아서 저 옛날에는요 뭐 HS와 관련된 자료는 진짜 부족했어요. 제가 그 관사 시험 공부할 제가 95년도 이때 막 그 공부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책 자체가 없었어. 책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관세율표 있죠? 세율표! 그냥 그거 갖다 놓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 대신 이제 기출문제는 어렵게 구했죠? 그럼 세율표 갖다 놓고, 여기서 나왔네, 대충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 늙었다는 증거인데. 옛날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료가 없을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HS와 관련된 무슨 자료만 봤다면, 그죠? 독수리가 뭐 이렇게 탁 낚아채듯이 막 복사를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하고 또 시간 날 때 그걸 막 쳐가지고 그 데이터화 시켜놓고 막 엄청난 자료를 모았어요. 엄청난 자료로. 그죠? 근데 그래서 지금 제 외장하드가 지금 2테라짜리가 있는데 물론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꽉 찼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거의 2테라가 거의 꽉 찰 정도예요. 지금은요. 제가 모은 자료 저도 못 찾아. 옛날에 내가 어디다 저장했는데 위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찾으면 찾지 못 찾게 왜 못 찾아. 찾긴 찾는데 그 시간보다 차라리 구글 띄워놓고 거기다가 치면 내가 옛날에 찾아서 받아서 저장해놨던 그 자료가 바로 뜬다니 그게 더 빨라. 그죠? 구글 연다. 거기에 내가 원하는 거 검색 친다. 왜냐면 내가 저장했었으니까 제목이 어떤 건지는 알 거 아닙니까? 친다. PDF 파일이 나와요. 그죠? PDF 파일이 나오고, 아래 한글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나와요. 그러면 딱 보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이제 폴더 찾아서 엄청 많이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 그래요. 자료가 부족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자료를 잘 찾는 사람, 자료를 잘 찾아서 잘 조직화하는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다. 그죠? 요즘 스마트폰으로 검색 다 됩니다. 자, 옛날에 무슨 보면은 관사들 보면 이따만한 세율표지 이렇게 끼고 다녔어. 이러고. 그러면 이제 저 인간 진짜 자료 많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이렇게 의뢰를 하면 자료를 막 제가 이거 자료 착사해서 품목분류사례 막 찾아가지고 대응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갖고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지. 어떻게 그걸 다 찾아요? 그죠? 핸드폰을 갖고 딱 검색을 하거나, 그 대신 어디에서 해봐야 알지. 어디에 뭐가 있고 알죠. 그럼 내가 하던 루트에 쫙 찾아가지고 금방 쫙 보고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자료도 욕심은 접고요. 문제는 본인이, 그죠? 위치 감각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 길 잘 못 찾는 사람 있죠? 길맹인 사람, 길치인 사람들은 품목분류가 약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치 감각이 있어서 대충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 그죠? 저는 이 품목분류는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요. 사실 글씨가 큰 게 중요한 거고 글씨가 작은 게 안 중요한 거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글씨가 큰 건 안 중요해. 뭐가? 글씨가 작은 거. 그 다음에 제가 좀 생각해 본 게, 제 책을 팔면서 돋보기를 부록으로 드릴까, 그런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글자 크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보면 엄청나게 큰 표를 축약해가지고 페이지에 딱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냥 A4 한 4개만한, 한 이만한 크기로 그린 거예요. 누가? 제가요. 이만한 크기로 아예 HS 전반적인 부분을 다, 그죠?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죠? 그거를 이제 누구 알바 시켜가지고 이제 아래 한 걸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만해. 근데 책에다 이만한 걸 어떻게 집어넣어? 물론 이만한 걸 출력을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재본을 하고 못할 건 없죠? 근데 이게 무슨
뭐 건축학 책도 아니고 무슨 도면책도 아니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축약을 해서 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뭐 안 좋으신 분들은 아마 점으로 보일 거야.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돋보기가 필요한가?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물론 그걸 이제 다는 못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찝어가면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고 어떠한 분류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목 분류 과목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투트랙으로 제 강의 따로 여러분들 공부 진도 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 진도 나갈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제 강의 하나 더 들으세요. 오늘 강의 2개 듣고 여러분들 공부 2개 하고 이럴 시간에 차라리 제 강의 3개나 4개 듣고 여러분들 일단 제 강의 한번 끝까지 한번 쫙 들으세요. 쭉 들으면 대충 전반적인 어떤 위치 감각, 전반적인 어떤 구조가 딱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마무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무리는요. 시작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기 부산 가려면 그죠? 얼롤로 가면 되게 돈다. 아니면 뭐 길 막히니까 이렇게 간다. 고속도로 탈 때 어디부터 어디 구간을 막히니까 그때는 이렇게 돌아가라. 예? 저는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출발을 해야지. 그 얘기를 그저 들으면서 출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출발하면 안 되지. 길 잘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가는 방법을 다 듣고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부터 다 들으세요. 그렇지만 저는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데리고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야지. 내가 왜 가요? 내가 부산 왜 가, 내가. 여러분들이 가야지. 가고 싶은 사람 가야지. 난 벌써 부산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외워야지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지. 제가 대신 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일단 제 강의를 딴 거 다 덮어. 여러분들 책이니 뭐니 특히 이제 그 원산지 관리사 강의, 그죠? 그거 했던 분들 있죠. 강의 그 좀 이렇게 그 국제원산지 정보원에서도 강의 한번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야 아마. 그런데 이제 떨어져가지고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공부하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거 접으세요. 접고 제 걸로 하세요. 제 걸로 하고 물론 저랑 진도 맞춰서 제가 1강부터 2강까지 해서 오늘 뭐 그 통칙했다. 그럼 제 통칙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통칙 한번 보는 거. 그거 당연히 좋지 그거는. 그건 당연히 좋죠. 근데 쟤는 또 오늘 통칙했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강의한 거, 제가 강의한 거 다 듣고 거기와 관련된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해서 보충하신 건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말고 제가 지금 그죠? 아직 대전까지밖에 안 갔는데 여러분 벌써 부산 그거 가고 있어. 아직 대전까지 가는 것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벌써 부산 가 있어. 그럼 안 되지. 그죠?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고요. 요거는 그래요. 다른 과목. 원산지 결정 기준은 여러분들 맘대로 해요. 맘대로. 여러분들 공부하고 내 거 듣던 같이 듣든 뭐 2트랙 가든 3트랙 가든 맘대로 해요. 근데 품목 분류만큼은 제가 말씀하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 그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우리 학습 포인트 이제 내용을 보죠. 학습 포인트 보면 출제 빈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제1편 HS 품목 분류 제도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금속과 기계 이쪽 금속 기계 기기 즉 이제 우리가 16부 있죠. 16부 쪽에서 가장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HS 품목 분류 제도인데 HS 품목 분류 제도 전반이라기보다는 통칙 있죠. 통칙 이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특히 원산지 관리사가 이제 생기고 나서 그 초창기에는 여기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품목 분류. 왜냐하면 아직 정착하게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반 상품 분류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다 보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통칙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분량 자체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점점 진행하다가 이제 시험 문제가 골고루 나오기 시작했고요. 다른 데서도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25문제잖아요.
다른 데서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그 품목분류 부분은 이제 조금씩 줄여가는 중이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서부터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농림축산물. 옛날에 농림축산물은 안 나왔어요. 1류부터 24류까지 농림축산물은 시험 문제 안 나왔었는데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전 범위로 확대가 됐습니다. 거의 전 범위로. 그래서 이 편 같은 경우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뭐 하라고 나왔지만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 안 된다고 나왔지만 예전에는 안 나오다가 요 근래 나온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로 잡으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요 근래면 한 뭐 그죠? 뭐 작년 그죠? 재작년 작년까지 통계 그 정도만 갖고 만약에 이제 한다면 그것도 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에서 많이 나오고 어디에서 적게 나오고 그죠? 요런 것들 너무 일희비하지 마세요. 일희비하지 말고 대충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덜 나온다.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많이 나온다. 요거는 신경 쓰세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나와요? 그죠? 금속과 기계 부분, 특히 기계류 16부 기계류 부분, 그다음에 17부의 그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우리 FT 하면 자동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기계류 요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통책 중요하다. 나머지는 골고루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쪽 부분을 포인트로 딱 하고 나머지 부분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 분류 그 제도와 이제 관련된 부분 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의 1장 그 상품의 그 분류가 나오는데요. 상품 분류의 정의와 필요성, 상품 분류의 본질적 이의, 상품 분류의 전제 조건, 그 다음에 넘겨서 상품 분류의 유형, 수직적 분류, 수평적 분류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 분류론과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 분류론. 이게 필요하죠. 상품 분류론이 필요하죠.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라만상 그 모든 물품을 다 품목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지 어떤 이론적인 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품 분류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품 분류론적인 내용이 이제 제1장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품 분류에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연구상의, 실무상의, 행정상의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저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넘겨셔가지고 상품 분류의 유형 해서 수평적 분류, 수직적 분류 이런 게 나옵니다. 수평적 분류, 수직적 분류. 자, 일단 수평적 분류, 수직적 분류 요 내용을 조금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수평적 분류는 뭐냐? 우리가 그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그 대형 할인마트 가면요. 그죠? 이 상품 진열하는 그 패턴이 비슷해요. 저희 집은요, 저희 집 근처에 홈플러스가 있고, 또, 제가 이제 인하대학교 쪽으로 이제 자주 이제 연구 관련 것 때문에, 연구하느라고 이제 인하대 자주 가는데, 저희 그 회사도 인하대 근처에 이제, 인천 항이니까 있는데요. 그 인하대 바로 옆에 그 홈플러스 있죠. 저는 주로 홈플러스를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쩌다가 롯데마트나 이마트 가면 물건을 잘 못 찾아요. 근데 홈플러스는요, 인하대점이든, 저기 무슨 어디 제주도에 있든, 저기 일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냥 홈플러스 가면 물건을 금방 찾아. 매장 사이즈? 조금씩 틀리고요. 이렇게 외장의 어떤 구조도 다 틀리겠죠. 틀린데도 이상하게 저쪽 좀 있어. 느낌이 들면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뭔가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수평적 분류예요. 보통 이제 계산대 근처에는요, 담배나 이렇게 간단한 음료라든지 껌 이런 거 이렇게 쉽게 집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장 입구 쪽에는 값비싼 과일이나 값비싼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비싸네. 근데 좀 더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 좀 그거보다 좀 싼 과일이 나와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사과 한 개가 2,000원이다. 비싸죠. 근데 입구에 5,000원짜리 좋은 사과를 하나 진열해 놔요. 5,000원이야? 우와, 되게 비싸다. 딱 같은 2,000원짜리 사과 하나. 와, 싸다! 싸긴 개뿔이 싸. 사과 한 개가 2,000원 비싼 거지.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자, 개뿔은 욕 아닙니다.
그죠? 뿔랑개가 옛날에 살았었어요. 개뿔은용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경영학적인, 경영은 몰라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놨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분류 규칙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런 수평적 분류는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분류 기준이 뭐예요? 수평적 분류는? 그쵸, 상식성이에요. 상식성. 상식이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분류 방식은 단순한 구분인 거죠.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여기는 식품. 근데 여기는 뭐? 근데 이제 명절 때야. 그럼 어떻게? 식품이나 과일 쪽에 선물이 많기 때문에 그쪽 매장 좀 확장할 수 있죠. 딴 데, 야, 절로 가. 딴 데 좀 밀고. 절대적인 건 아닌 거죠? 이렇게 구분만 돼 있고요. 그래서 관용적이고 실무적인 용도인 거죠. 그리고 미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전체가 안 보이죠. 물론 이제 뭐 내가 신이다 그러면 뭐 그죠? 그 홈플러스 그 꼭대기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이겠지만 그래도 안 보일 거야. 너무 넓어서. 그죠? 반면에 수익적 분류는 뭐냐면 수익적 분류는 이렇게 동물 분류, 식물 분류. 그러면 밑에서부터 보여요. 종, 소, 과, 목, 강, 문, 개. 동물계. 크게 동물계랑 식물계로 나눠지죠. 동물계는 다시 문, 척추동물문, 미척추동물 이렇게 나눠지고, 척추동물은 뭐 두족강, 복족강, 무슨 강 이렇게 나누고, 다시 이제 무슨 목, 개목, 사슴목, 개미목 뭐 이렇게 나오고, 무슨 과, 개과동물, 무슨 과동물. 그 중에서 속이 나오고, 거기에 종이 나오는 거죠. 종은 뭐예요? 번식이 가능한 거죠. 같은 종끼리는 번식해서 계속해서 자수를 남길 수 있어요. 종이 다르면 못 남기죠. 그죠? 원숭이랑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죠. 그죠? 그럼 같은 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종은 그죠? 그 형질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은 이렇게 뭐예요? 딱 계통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동물학이죠. 학문이에요, 학문. 모든 학문은 계통을 밟아서 되고 있어요. 이거는 동물, 식물뿐만이 아니라 전자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공학도 나름대로의 여기 전자공학이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셔서 전자공학이라는 그런 서적 있죠. 학술 서적을 딱 한번 보세요. 그러면 편이 있고 1편, 2편, 3편. 그 서편마다 장이 있고 장마다 절이 있고 쭉 학문적 책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건 뭐예요? 학문이라는 건 여러 가지 론은 이제 말로 떠드는 거. 이게 뭡니까? 논설이 되겠죠. 글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 논문이 되겠죠. 일단 논설이나 논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뭐예요? 어떤 그 체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논설이다, 논문이에요. 그런 론들을 어떻게 해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계통적으로 이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충 무슨 설날이라고 그래서 이제 선물 좀 매대 만든다고 좀 이렇게 비키고 이렇게 좀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락주물락 못하죠. 이거는 얄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쥐 있죠, 박쥐. 걔가 새예요, 쥐예요? 그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새지. 날아다니잖아요. 그 박쥐가 찍찍찍거리면서 기어다니면서 찍찍찍거리면서 그죠? 잡아먹고 그런 거 보셨어요?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새처럼 사냥하지? 그냥 새예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쫙 해서 그 나름대로 어떤 박쥐의 특성을 다 연구한 결과 걔는 뭐오는 거예요? 걔는 그죠? 동물이죠, 포유류죠. 그죠? 새가 아니에요, 조류가 아니에요. 고래. 자, 고래 물 밖에 나오면요 죽어요. 걔는 진짜 완벽하게 바다에 적응한 동물이에요. 근데 고래는 몰라요? 새끼를 낳죠. 그래서 고래는 어류입니까? 포유류입니까? 자, 우리 수직적 분류, 수평적 분류를 따르면 고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고래는 당연히 뭐예요? 고래는 물고기. 그리고 사실 고래고기 살려면 정육점에서 고래고기 팔아요? 안 팔잖아요. 수산시장가 팔잖아요. 실무적 분류로 수평적 분류, 실무적 분류를 따르면 얘는 수평적 분류예요, 고래는.
하지만 학문적인 계통을 따지면 이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수직적 분류. 이런 게 수직적 분류죠. 촥 위에서 촥 보이죠. 이렇게 계통적으로. 그죠? 이런 수직적 분류 체계를 따르면 고래는 뭐예요? 포유류가 되는 거예요. 포유류. 그래서 그 수평적 분류는 그냥 그 실무적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는 거고, 수직적 분류는요 전체를 다 봐요. 전체를 다 보고 쫙 스코프가 넓죠. 거유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수평적 분류는 단순히 이제 상식성에 의해서 하는 거 반면, 그죠? 이 수직적 분류는 계열화돼 있어요. 딱 계층적 분류, 계열화가 딱 돼 있죠. 딱딱딱. 여기는 뭐 누구도 침투 못하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요, 그 교수분들하고 말싸움하지 마세요. 교수분들은요 나름대로의, 그죠? 자기의 논리 체계가 있어요. 마치 우리 그 보안업체가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별로문 장치 다 해놓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색 틈 없는 경비야. 밥 먹고 그거 연구하잖아요. 도둑놈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그 교수들, 이 논문 쓰고 막 이러는 교수들은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내세운 주장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걸 반박 못하게끔 나름대로의 그 머리를 써가지고 그거를 감안해서 이론을 세우고, 또 어떻게 반박이 들으면 그건 아니다라는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는 게 하기 힘들 것 같으면 자기 이론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뭐예요? 사상적인 어떤 그런 그 보완을 해놓는 거예요. 그 어떠한 말로도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못 치고 들어가. 그죠? 그래서 하나의 학문을, 그 체계를 딱 구축해 놓는 거죠. 그죠? 이게 수직적 분류, 수직적 분류. 그죠? 따라서 계열화 내지 제도화되기 쉽다는 거죠. 이 제도라는 게 그래요. 이럴 땐 저렇고 저럴 땐 어쩌고. 그죠? 그래서 뭐 제도라는 거는 일단 뭐 세금이 그렇습니다. 관세도 그래요. 관세도 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뭐 이 사람한테는 좀 세금을 적게 매기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안 되죠. 그죠?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무슨 그 국가 행정이 너무 획일적이다, 비인간적이다 그러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인 거지. 인간적이면 안 돼. 그죠? 저 진짜 짜증나는 게 뭔 줄 아세요? 미국에서, 혹시 미국에서 동영상 듣는 사람도 있나? 미국에서요, 그 어떤 암 걸린 애가요. 그죠? 자기는 소원이, 배트맨이 되는 게 소원이라며. 그래가지고, 그죠? 그 마을 전체가 걔를 우상화 시켰잖아요. 배트맨 옷 입히고, 막 닭당 잡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락까지 했잖아요. 걔한테 전화해서, 그 당시에 뭐를 해결하라, 뭐, 그것까지 해주고. 그래가지고, 전체에서 막 박수치고 막, 그런 토픽이 있었죠? 그거 보고 저는 진짜 짜증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그 애한테 그런 배트맨이 되고자 하는 그런 그 동심을 살려주는 거는 좋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동심을 살리지 말고 애를 살리라고. 애는 안 걸려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동심, 그리고 죽는 거야. 물론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겠어요. 자,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나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제가 그게 논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그 애의 그런 그 치료를 하고 그런 의료보험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죠?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걔는 또 잊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자. 얘기가 이제 많이 샜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수평적 분류, 수직적 분류 다시 와가지고요. 이런 그런 계열화 내지 제도화, 그죠? 그다음에 계층화시키고 이런 본질적인 분류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화는요, 바로 이 수직적 분류 체계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수직적 분류 체계. 그러니까 어떤 제가 어린애를 예를 든 거는 그 어떤 감성에 그거 해가지고, 그죠? 어쩔 때는 얘가 너무 불쌍해.
그래? 그럼 이 관세 면제해줘. 그죠? 어쩔 때는, 그죠? 어쩔 때는, 뭐, 그냥, 이제 별로 내가 좀 약간,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몸이 건조해요. 약간 몸이 건조하면, 그때는 그냥 쓱 지나쳐.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 안 하고. 이게 수평적 분류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칼 같아. 그렇게 좀 불쌍한 애도 있지만, 제도를 딱 고쳐서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주는 게 행정인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행정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그 제도를 끊임없이 고쳐야지. 끊임없이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예외라는 부분도 만들어야죠. 근데 예외라는 부분도 그냥 예외면 안 돼요. 그냥 예외면 안 되고 예외라는 부분을 제도화시키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예외를 둘 수 있다라는 캡을 정해놓고 그 제도화된 예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불쌍한 사람을 그저 구제를 해야 돼. 그럼 공무원이 그냥 자기 권한으로 그냥 지방자치대 돈 갖다 도와주면 돼야 안 돼. 그건 공공횡령이에요. 근데 제도적으로 어느 금액 한도 내에서는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예외를 제도화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외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예외가 됐든 뭐가 됐든 제도화시켜서 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 행정인 거예요. 그냥 뚝 봐서 불쌍하다고 해서 바로 돈 꺼내주고 그죠? 이게 아니라. 그래서 HS 분류는요. 수평적 분류해야 할까요? 수직적 분류해야 될까요? 그렇죠. 수직적 분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화 또 본질적 제도적 분류, 학문적 제도 용도는 학문적 또는 제도 행정적으로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죠. 국가를 운영하려면 피도 눈물도 없어서는 안 되겠죠. 눈물은 없어도 되지만 피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요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다? 이거죠. 예외는. 따라서 HS는 수직적 분류 체계를 갖고도 있지만 수평적 분류 체계도 갖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 가공 정도에 따른 구분, 자, 가공 보조재료, 경영재료, 구매 목적에 따른 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이런 게 수평적 분류고 수익적 분류는요. 본질적 분류, 제도적 분류로서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질적 분류, 제도적 분류 있는데 바로 이 본질적인 분류가 학문적 분류예요. 본질적인 분류가 학문적 분류. 학문적 분류.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 분류가 이 학문적 분류 어떻게 해요? 제도에다 응용을 한 게 되겠죠. 요런 것들이 뭐예요? 요런 것들이? 그렇죠. 수직적 분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나머지 것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 분류. 이제 이 제도적 분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제도적 분류 보면 여러분들 국내 표준 상품 분류가 있고 국제 표준 상품 분류가 있는데 자, 표준이라는 거는요. 너나 나나 똑같은 거 쓰자는 게 표준 아닙니까? 근데 HS는 무역과 관련된 상품 분류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국내 표준 상품 분류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죠. 당연히 국제 표준 상품 분류표여야 되는 거죠. 국제적으로 똑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표준 상품 분류는 국제 표준 상품 분류를 그 책에 그대로 갖다가 좀 더 세분화한 거, 좀 더 우리나라 맞게 고친 게 국내 표준 상품 분류예요. 그러니까 국제 상품 분류표랑 전혀 동떨어진 국내 표준 상품 분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제 상품 분류표가 있고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보완한 거, 우리나라 실정 맞게. 이게 국내 표준 상품 분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품 분류표가 있는데 상품 분류표를 보시려면요. 여러분들 그 제2장 자, 제2장 찾아보세요. 제2장의 제1절 해보면 국제통일 상품 분류표의 변천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자, 그 부분에 보면은요, 국제권 상품 분류표 보면, 자,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 핵심적인 거 볼게요. 거기 제네바 상품 분류표. 우리 상품 분류표에서 가장 이제 최초가 이제 제네바입니다. 이 제네바 상품 분류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BTN. 요거는 이제 관세 목적입니다. 관세 목적. 관세 부과 목적의 BTN 상품 분류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SITC.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커먼 그죠? 그래서 SITC 요거는 이제 뭐예요? 그 통계 목적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요. 그 관세 부과 목적, 통계 목적. 왜냐하면 관세 부과 목적은요 주로 어떤 것들? 무역량이 많고 무역량 또 뭐가 판단이 되죠? 무역량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관세 있죠 관세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이 관세 수준이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역량보다는 관세 수준의 목적을 두고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매겨야겠다. 어떤 고가품이다. 뭐 그랜드 피아노 뭐 이런 거 고급 가구 막 귀금속 이런 것들은 특기해 놓고 세금 많이 걷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이렇게 하고. 반면에 이 통계는요. 어디까지는 뭐예요? 무역량 중심입니다. 물론 이제 관세 부과 목적 BTN도 무역량이 많은 것들은 특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죠? 주로 이제 관세 수준의 목적이 있는 반면 무역량은 좀 적고요. 얘는 무역량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량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이제 가만히 돼요. 그렇죠? 산업 구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광물업. 그러니까 상품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목적. 어느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입이 된다. 어느 산업의 제품이 수출이 된다. 이렇게 산업 중심이에요. 하지만 이 BTN이나 이런 관세 부과 목적은 물품 중심이에요. 어느 산업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물품. 그죠? 그런 것들 중심이기 때문에 좀 약간 분류 체계가 틀립니다. 그 분류 체계는요, 여러분들 바로 전 페이지, 2장 바로 전 페이지 보면 그 CCCN과 SITC의 분류 체계 비교 나오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 CCCN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동물이 나오고, 그죠? 동물이 나오고, 식물이 나오고, 이렇게 계층적 분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류가 나오고, 절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호가 나오고, 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계층적 분류고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그죠? 그죠? 이 부분 구조 예를 보세요. 부분 구조 예를 보시면, 견하고 나오면, 견이냐, 모냐, 면이냐. 그죠?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CCCN 같은 경우는 그 물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죠? 비단이냐, 모냐, 면이냐. 이 물품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물품이 어떻게 이제 원료냐, 사냐, 직물이냐. 이런 식으로 나가요. 반면에, 그러니까 재료별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단계별로 나가는 거죠. 반면에 SITC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런 무역량이나 산업 구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섬유 원료냐, 원료 산업 제품이냐, 아니면 섬유사, 방적 산업 제품이냐, 섬유 직물, 그죠? 방직 산업 제품이냐. 일단은 그런 거에 의해 나누고, 다시 이제 원료면, 그러면 그 원료 산업이면 견이냐, 모냐, 면이냐. 실이면 이제, 그죠? 다시 뭐 견이냐, 모냐, 면이냐. 어떤 그런 재료는 그 다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CCCN 같은 경우는, CCCN이나, 이 BTN이요, 이 이름을 바꾼 게 CCCN입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비트윈이나 CCCN 같은 이런 관세 목적의 목적의 물품, 목적의 그런 품목 분류는 이런 물품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단계 산업은 그 다음으로 나가는 반면 SITC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원료 있죠. 그죠? 산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공 단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료가 나온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됐어요. 되다가 그죠? 이 B2N 사용되고 근데 이제 B2N 이제 브뤼셀 테리프 노멘클레이처 그래서 그 브뤼셀 관세 분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협력 이사회 CCC에서 이제 만든 건데 브뤼셀에서 이제 타결을 받나 보죠. 그래서 이제 B2N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잘 사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뭐로 CCCN으로 다시 이제 계층을 한 거죠. 이 CCC에서 만든 노멘클레이처 그죠? 율표다 이렇게 해서 CCCN으로 이름만 바꾼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되다가 이제 88년도에 HS로 통합됐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88년도 이전까지는 관세 부과 목적은 이런 것들이 사용됐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목적은 SITC가 사용됐지만 이제 88년도 이후는 관세 부과 목적, 통계 목적 다 뭐로 쓰여지고 있다? HS로 통합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 자, 오늘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개요적인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요 부분 있죠. 우리 품목 분류와 관련된 요 변천 부분, 제도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